가장 부지런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인의 성실함, 어디서든 물이 콸콸 나오는 상수도 시스템,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 유네스코가 인정한 갯벌,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저 74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축복 위를 걸어다니면서도 그게 축복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뉴스에서 듣고 어른들한테 전해 들었던 상식 하나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특히 한강 이야기, 이거 놓치시면 정확히 반대로 알고 계신 채로 사시게 돼요. 자세한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극단이 왜 하필 우리 땅에서만 이렇게 벌어지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답은 지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과 가장 큰 바다 사이, 딱 그 경계선에 걸려 있어요.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 상공에 어마어마하게 차고 무거운 공기 덩어리가 쌓입니다. 이 덩어리가 자기 무게를 못 이기고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길목에 우리가 있어요. 반대로 여름이 되면 북태평양 위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한반도를 덮어버립니다. 성질도 정반대, 방향도 정반대인 두 공기가 1년에 2번씩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만하면 극단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유럽은 왜 다를까요? 서쪽에 대서양이 딱 붙어 있고 그 위로 따뜻한 해류와 편서풍이 1년 내내 같은 방향으로 밀려옵니다. 바다는 데워지는데도 식는데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 날씨가 밋밋합니다. 파리의 한여름 평균 최고 기온은 25도 언저리, 한겨울에도 영하로 잘 안 떨어져요. 우리로 치면 1년 내내 늦봄과 초가을만 반복되는 셈이죠. 유럽 오래된 아파트에 에어컨 없는 집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최근 몇 년간 유럽에도 40도가 넘는 폭염이 오면서 뒤늦게 에어컨을 다느라 난리들이지만요. 인도는 어떨까요? 같은 계절풍 지대인데 위도가 훨씬 낮으니 겨울이 없다시피 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우기와 한 방울도 안 오는 건기, 사실상 두 계절이에요. 우리는 여름과 겨울의 낙차가 워낙 크니까 그 사이를 이어주는 완충 구간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게 봄과 가을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여름과 겨울이 그만큼 극단적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만 여겨온 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는 표현 안에는 사실 이런 무거운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이 극단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농사 달력을 한번 펼쳐볼게요. 벼는 서리에 굉장히 약한 작물입니다. 늦서리가 지나간 뒤에 심어야 하고 첫서리가 내리기 전에 걷어야 해요. 우리 땅에서 이 안전구간이 대략 반년 남짓입니다. 씨 뿌리고, 물대고, 김 매고, 익히고, 베고, 말리는 그 모든 일을 반년 안에 끝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무서운 건 마감이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벼가 다 익었는데 며칠 늑장을 부리면 메가리 땅에 떨어져 버리고 가을 장마라도 만나면 논에서 싹이 터버려요. 첫눈이라도 한번 내리면 그 해 농사는 그냥 끝입니다. 다시 심을 기회가 없어요. 겨울이 코앞이니까요. 지중해권처럼 겨울이 온화한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을에 밀을 심고 겨울을 나게 한 뒤 이듬해 초여름에 거두는 방식이 가능해요. 작업 시기에 여유가 있고 한번 실패해도 만회할 구석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놓치면 1년치 식량이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루는 늘 앞당겨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남들보다 먼저 심고 먼저 거두고 겨울 것을 미리 쟁여두고 김장을 담가 항아리째 땅에 묻고 곡식을 곡간에 채우고 장을 담그고 나무를 말려 매달아두는 그 모든 저장 문화가 여기서 나왔어요. 미리미리라는 말이 미덕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걸 급한 성격이라고 부르는 게 좀 억울하다고 봅니다. 이건 마감이 목숨이었던 땅에서 수천 년간 몸에 새겨진 시간 감각이에요. 성격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는 분명히 짚고 갈게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부지런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그 유전자가 한국인 피 속에 흐른다는 식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근면함 같은 복잡한 성향이 몇천 년 만에 유전자로 굳어졌다는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물려받은 건 유전자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고 마을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관습과 속담과 생활 리듬으로 전해 내려온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쪽이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 배워서 물려준 거니까요.
유전자는 노력으로 못 바꾸지만 문화는 우리가 지금도 매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사람을 부지런하게만 만든 게 아니라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논농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밀은 비만 적당히 오면 한 집이 알아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벼는 다릅니다. 논에 물을 가둬야 하는데 그 물이 어디서 옵니까? 저수지를 파고 봇도랑을 내고 위에서 아래로 순서를 정해 물을 흘려보내야 해요. 이건 한 집이 아무리 부지런해도 절대 혼자 못합니다. 마을 전체가 합의하고 함께 파고 함께 지켜야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게다가 모내기는 시기가 짧습니다. 온 마을이 인원 총동원에 며칠 안에 다 심어야 해요. 그래서 생긴 게 두레고 품앗이입니다. 오늘 내가 내 논에 들어가고 내일 네가 내 논에 들어오고 새참 때가 되면 논둑에 둘러앉아 막걸리 한 사발 나누는 그 풍경. 흥미로운 건 이게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4년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이 하나 있어요. 시카고대의 토머스 탈헬름 연구팀이 중국 안에서 쌀농사 지역 사람과 밀농사 지역 사람의 사고방식을 비교했는데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도 쌀 지역 사람들이 훨씬 관계 중심적이고 상호 의존적으로 사고하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이었고요. 물론 이 연구도 학계에서 논쟁 중이고 문화를 작물 하나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정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착한 심성이 아니라 물을 나눠 쓰고 일손을 나눠 쓰던 논바닥에서 부대끼며 만들어진 기술에 가깝다는 거예요. 뭉치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구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쌀이었을까요? 우리 땅이 좁아서입니다. 국토의 60% 넘게가 산이에요. 농사지을 평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벼는 같은 면적에서 밀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작물이에요. 게다가 벼는 뜨거움과 습함을 좋아하는데 우리 여름은 장마로 비를 퍼붓고 그 뒤에 폭염이 이어집니다. 벼 입장에서는 최적의 조건인 거죠. 유럽 여름은 서늘하고 건조해서 벼농사가 아예 안 됩니다. 좁은 땅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서쪽 평야에서 쌀을 대량으로 뽑아낸 덕분입니다. 물론 늘 배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가을에 거둔 곡식이 봄이 되면 바닥나는 시기가 있었죠. 이걸 보릿고개라고 부릅니다. 보리는 아직 안 여물고 쌀은 떨어진 그 몇 달간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나가 먹을 수 있는 풀은 죄다 뜯어왔어요. 냉이 달래, 취나물, 쑥, 두릅, 심지어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죽을 땐 먹기도 했습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레번땡마니 말이, 레번땡마니 말이 소나무 껍질의 섬유질 때문에 볼일을 보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어원학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처절했다는 기억만큼은 진짜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굶주림에서 나온 나물 문화가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K푸드 식단이 됐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 뜯어먹던 것들이 이제는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는 것들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굳게 믿고 계신 상식 하나를 뒤집을 차례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풍족한 나라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입니다. 세계 평균의 1.5배가 넘어요. 숫자만 보면 물 부자 나라 맞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비를 인구수로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 1인당 사용 가능한 연간 강수 총량은 약 2500세제곱미터,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국토는 좁은데 사람은 많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 비가 오는 방식이에요. 1년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 석 달에 몰아서 쏟아집니다. 나머지 9달은 상대적으로 메말라요.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물 넉넉한 나라가 아니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무 데서나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마셔도 되는 물이 콸콸 나오는 이 풍경, 자연이 준 선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한강입니다. 지금 한강 떠올려 보세요. 넓고 잔잔하고 늘 물이 가득 차 있죠. 주말이면 자전거 타고 라면 끓여 먹는 그 강. 서울 도심 구간 강폭이 대체로 1km에 육박합니다. 파리 생강은 시내 구간이 150m 남짓이에요. 런던 템스강도 260m 정도고요. 처음 서울에 온 외국인이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이게 강이야, 바다야 하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강, 원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어요. 하천에는 하상계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1년 중 물이 가장 많을 때와 가장 적을 때의 유량 비율이에요.
이 숫자가 클수록 성질이 사나운 강이라는 뜻입니다. 템스강은 8 정도, 라인강은 14, 센강은 20대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강은 자료에 따라 300에서 400 사이로 잡힙니다. 낙동강도 비슷하게 높아요. 무슨 뜻일까요? 여름 장마철엔 온 동네를 집어삼킬 만큼 불어났다가 갈수기엔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말라붙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전 한강엔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 백사장이 낭만적으로 들리시죠? 뒤집어 말하면 물이 그만큼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름만 되면 라디오에서 한강 수위를 실시간 중계하고 강변 동네가 물에 잠기는 일이 예삿길이었어요. 이 사나운 강을 지금 모습으로 바꿔놓은 건 사람 손입니다. 상류에 다목적댐을 세워 홍수를 가두고 갈수기에 물을 흘려보내게 만들었고 강 하류에 수중보를 놓아 도심 구간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습니다. 강변엔 제방을 쌓아 도시를 지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잔잔한 한강은 자연이 준 풍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저는 이게 더 자랑스러워요. 좋은 땅을 물려받은 건 운이지만 사나운 강을 길들여 도시의 심장으로 바꿔놓은 건 실력이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정확히 짚고 갈게요. 한강은 발원부터 바다까지 전부 우리 땅을 흐르니까 물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절반만 맞아요. 남한강은 강원 태백 검룡소에서 시작해 남쪽 땅만 흘러 서해로 나갑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한강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 완성되는 강이에요. 북한강 상류는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북한이 상류에 임남댐을 세워 물길을 동해 쪽으로 돌리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유량이 실제로 크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화천댐 유입량 감소가 확인됐고 우리는 그에 대응해 평화의 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물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처지가 훨씬 나은 것도 분명해요. 세계의 큰 강들은 대부분 여러 나라를 관통합니다. 상류 국가가 댐을 지으면 하류 국가는 목이 졸리는 구조예요. 우리는 적어도 수량의 대부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물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2007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던 반기문 총장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수단 다르푸르 분쟁을 두고 이 사태는 부분적으로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생태위기라고 규정한 글이었어요. 사하라 남쪽 지대의 강수량이 줄면서 목초지가 사라지고 가축을 먹여야 하는 유목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엔 이미 농사를 짓던 정착민들이 있었어요. 좁아진 땅을 두고 두 집단이 충돌한 겁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겉으로는 인종 갈등, 종교 갈등처럼 보였던 그 참극의 밑바닥에 말라붙은 우물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해석을 두고 학계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 요인이 훨씬 크다는 반론도 강해요. 하지만 물이 방아쇠 중 하나였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가난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2년 여름 프랑스 전력공사는 론강과 가롱강 강물 온도가 너무 올라가자 인근 원자력 발전소들의 출력을 낮췄습니다. 원자로를 식히고 나온 물을 강에 돌려보내는데 그 물이 강 생태계를 망칠 만큼 뜨거워지면 안 되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지은 원전도 식힐 물이 없으면 그냥 쇠덩어리가 됩니다. 국력이 곧 물인 시대가 진짜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주 최근 뉴스 하나 더 얹어드릴게요. 2025년 우리나라는 관측사상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은 역대일 위를 갈아치웠고요. 폭염일수는 평년의 2.7배, 열대야일수는 2.5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산 41.6도가 바로 이 해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74도의 폭은 좁아지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미리미리 문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에요. 또 하나, 날씨만 좋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도시가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예요. 여기 기후 좋기로 유명합니다. 해발 2200m 고원에 자리 잡고 있어서 1년 내내 선선해요. 우리처럼 옷장 뒤엎을 일이 없죠. 그런데 이 도시가 지금 통째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거대한 호수를 메워 만든 도시예요. 물러진 퇴적층 위에 무거운 콘크리트 건물을 올리고 마실 물이 모자라니 지하수를 계속 퍼 올렸습니다. 그러니 땅속이 비면서 집이 주저앉는 거예요. 미국 나사와 인도 우주국이 공동 운용하는 지구 관측 위성 니사르가
최근 정밀 측정한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측한 데이터 기준으로 멕시코시티 일부 지역은 한 달에 2cm가 넘게 내려앉고 있어요. 1년으로 환산하면 20cm 이상 가라앉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100년 넘은 대성당이 기울고 도로가 갈라지고 기념물 계단을 새로 만들어 붙여야 하는 지경입니다. 기후는 천국인데 발밑이 배신한 거예요. 좋은 날씨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땅을 다시 봅시다. 이 좁은 반도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리하면 좀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동쪽엔 태백산맥이 등뼈처럼 솟아있고 서쪽으론 평야가 펼쳐집니다. 동고서저라고 하죠. 만약 산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면 농사지을 평야가 안 나왔을 텐데 한쪽으로 몰려있는 덕에 반대편에 곡창지대가 생겼어요. 삼면이 바다니 뱃길도 열려 있고요. 아침에 산에 올랐다가 오후에 바다에 발 담그는 게 하루 안에 가능한 나라, 세상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해 갯벌, 발 푹푹 빠지는 진흙밭 정도로 여기기 쉬운데 이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자산이에요. 2021년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고 아주 최근 2025년 7월에 부산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대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여수, 고흥, 무안, 서산 등의 갯벌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어요. 등재 사유가 뭐였을까요? 멸종 위기 철새들의 국제적 이동 경로이자 2,000종이 넘는 생물이 사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는 점이었습니다. 갯벌은 먹여만 준 게 아니에요. 조수간만의 차가 워낙 커서 물이 빠지면 배가 접근을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서해가 천연 방어선 역할을 한 배경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조차를 전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설비 용량 254메가와트로 세계 최대 규모 조력발전소예요. 예전엔 오염으로 죽어가던 호수가 지금은 발전소가 된 거죠. 사나운 자연을 자원으로 바꿔낸다는 이 방식 참 우리답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2022년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널 오브 로만 아키올로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헝가리 일대 참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했더니 서기 420년대부터 450년대 사이에 극심한 가뭄이 반복적으로 닥쳤다는 흔적이 나온 거예요. 연구진은 이 가뭄이 초원의 목초지를 말려버렸고 가축을 먹일 수 없게 된 훈족이 로마 국경으로 밀고 들어간 배경 중 하나였을 거라고 봤습니다. 아틸라가 로마를 압박하던 바로 그 시기죠. 훈족이 밀고 들어오자 그 자리에 살던 게르만족이 밀려났고 밀려난 사람들이 로마 국경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도미노가 넘어지듯 이어진 끝에 476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물론 로마의 멸망을 가뭄 하나로 설명할 순 없습니다. 정치 부패, 재정 파탄, 군대의 용병화 같은 요인이 훨씬 컸어요. 하지만 기후가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는 건 이제 진지하게 다뤄지는 가설입니다. 놀라운 건 비슷한 시기 동아시아예요. 중국에서도 북방 유목민이 남하하면서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졌고 우리 고구려는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며 남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켰습니다. 지구 양쪽 끝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면 국경이 흔들립니다. 이건 5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21세기의 예고편일지도 몰라요. 자, 정리해볼게요. 첫째,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대단한 줄도 몰랐던 74도짜리 극단의 기온은 우리에게 마감을 지키는 감각과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남겼습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문화로요. 둘째, 물을 나눠 쓰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논농사 구조가 서로 돕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정은 착함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었어요. 셋째, 우리는 사실 국제 기준으로 물이 넉넉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무 데서나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건 사나운 강을 댐과 보와 제방으로 길들인